21의 봄에 나는 결혼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은 혼처라고 했다. 남편은 성실했고 나는 순종적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배급이 끊긴 시대를 살았지만 그래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결혼 첫 해 겨울, 남편은 기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병원에 갈 돈도, 약을 구할 길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다. 24이 되던 해 초보, 남편은 내 품에서 숨을 거뒀다. 폐렴이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그것조차 민망할 만큼 초라했다. 관 대신 거적대기에 쌓인 남편을 보며 나는 울 기력조차 없었다. 남편이 죽은 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시댁 식구들은 이미 흩어진 뒤였고 친정은 멀었다.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이길성이 나타났다. 동네 오빠였다. 그는 가끔 문 앞에 옥수수, 너자를 놓고 갔다. 어떤 날은 두부 한 모, 또 어떤 날은 고사리 한 줌이었다. 말은 없었다. 그저 놓고 갈 뿐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다. 나는 그가 놓고 간 것들을 집어들었고 그것으로 하루를 버텼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문을 두드렸다. 집 처마가 망가졌으니 고쳐주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없이 일했고 나는 말없이 지켜봤다. 해가 지고 그는 떠났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왔다. 어느새 그는 우리 집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다. 할 수도 없었고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함께 살았다. 밥을 해주고 그가 벌어온 것으로 살림을 꾸렸다.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의지였고 습관이었고 15년을 함께 견딜 수 있게 해준 무언가였다. 길성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었다. 가끔 그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하지만 술 취한 채로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그저 방구석에 누워 잠들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줬다. 15년은 길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순식간이기도 했다. 나는 39이 되어 있었고 그는 43이었다. 우리 사이에 자식은 없었다. 나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 어쩌면 그것이 다행이었는지도 몰랐다. 길성은 장마당에서 일했다.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몰랐다. 중개인 같은 일이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느 날 그가 집에 큰 보따리를 들고 왔다. 장마당에 팔 물건이라고 했다.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보따리를 방 한 구석에 두고 며칠 뒤 팔러 나가겠다고 했다. 그 며칠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걱정했다.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잡혀간 건 아닐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보위부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집안을 뒤졌고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나는 벽에 기대 서서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길성이 도망갔다고 했다. 남한으로 갔다고 했다. 다른 여자와 함께.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여자의 집에서 남한 물건들이 발견됐다고 했다. 미제 옷, 미제 화장품, 미제약, 불법 물품들이 가득했고 그 안에 길성의 짐도 있었다고 했다. 그가 싸간 바로 그 보따리. 그 여자와 길성 사이에는 8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15년 동안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위부는 나를 끌고 갔다. 매일 조사를 받았다. 길성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의 외도도, 그의 아들도, 그의 계획. 나는 15년을 함께 살면서도 그 사람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그림자 곁에 서 있었을 뿐이었다. 매일 아침 보위부에 불려갔다. 같은 질문들이 반복됐다. 언제부터 알았느냐? 무엇을 도왔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나는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몰랐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나는 정말 몰랐다고.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잤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들은 비웃었다. 사상검증은 지옥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앉아 있어야 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 나는 점점 말라갔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도 잠을 잘 수 없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반역자의 아내, 탈북자의 공버, 그런 낙인이 찍힌 사람.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석 달이 지났을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나는 이미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집 안을 둘러봤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담요 하나, 그리고 길성이 남기고 간 물건들. 보위부가 뒤지고 간 뒤에도 남은 것들. 그 물건들을 팔면 중국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브로커를 찾으면, 돈을 주면 강을 건널 수 있을지도 몰랐다. 위험했다. 잡히면 끝이었다.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끝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떠나기로. 이 땅을, 이 삶을, 이 모든 고통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갈지는 몰랐다. 하지만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팔 수 있는 것과 가져가야 할 것을 구분했다. 이웃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신중하게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조금씩, 의심받지 않을 만큼만. 담요를 팔고, 그릇을 팔고, 길성이 남긴 물건들도 팔았다. 돈이 조금씩 모였다. 브로커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장마당에는 귀가 많았고 입도 많았다.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조심스럽게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만났고 값을 긍정했다. 한 달 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작은 보따리 하나가 내 전 재산이었다. 옷 2벌, 마른 옥수수 몇 알, 그리고 남은 돈.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그것을 품에 안고 마지막 밤을 보냈다. 새벽 2시에 집을 나섰다. 달도 없는 밤이었다.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로 갔다. 강변이었다. 이미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나처럼 작은 보따리를 안고 있었다. 브로커는 말이 없었다. 손짓으로 따라오라고만 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 강폭이 좁아지는 곳에 도착했다. 브로커가 멈춰 섰다. 물은 차가웠다. 3월의 강물은 얼음장 같았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보따리를 머리 위로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중간쯤 왔을 때 발이 헛디뎠다.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차가운 물이 입으로, 코로 들어왔다. 죽는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같이 건너던 사람이었다. 나는 다시 떠올랐고 다시 걸었다. 강을 건넜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재촉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순찰이 돈다고 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시간을 더 걸어 어느 집에 도착했다. 조선족 집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방으로 데려갔고 따뜻한 물을 줬다. 나는 그제야 온몸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창밖을 내다봤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압록강 저편, 내가 떠나온 땅이 희미하게 보였다. 거기 내 삶이 있었다. 첫 남편이 묻혀 있고 길성과 보냈던 15년이 쌓여 있고 52년의 시간이 각인된 곳. 하지만 이제 나는 여기에 있었다. 강 이편에, 52의 나이에, 빈손으로, 아무 연고도 없이.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 몰랐다.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래도 나는 살아 있었다. 숨 쉬고 있었다. 그리고 강을 건넜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운신. 잠에서 깼을 때는 오후였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관절마다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방문이 열리고 조선족 여자가 들어왔다.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뜨거웠다. 나는 눈물이 났다. 여자는 말했다. 여기서 며칠 쉬어야 한다고. 몸이 회복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중요했다. 방 안에는 나 말고도 2명이 더 있었다. 젊은 여자 둘이었다. 20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그들도 강을 건넜다. 그들도 숨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름도 묻지 않았다. 알면 위험했다. 사흘을 그 집에 머물렀다.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창문도 열 수 없었다. 그저 방 안에 갇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지루했지만 평화로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다. 넷째 날 밤, 브로커가 왔다. 다른 사람이었다. 압록강을 건널 때 안내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더 험악해 보였다. 눈빛이 차갑했다. 그는 우리를 트럭에 태웠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 트럭은 밤새 달렸다. 흔들림이 심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옆에 젊은 여자 하나가 울기 시작했다. 브로커가 소리쳤다. 닥치라고. 새벽에 도착한 곳은 어느 농촌이었다. 허름한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우리는 한 집의 창고 같은 곳으로 끌려갔다. 거기에는 이미 여자들이 여럿 있었다. 모두 북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브로커가 말했다. 여기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빚을 갚아야 한다고. 강을 건너는데 돈이 들었고, 숙식에 돈이 들었고, 이 모든 것을 갚으려면 일해야 한다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팔려왔다는 것을. 나는 한 농가로 보내졌다. 50대 호라비의 집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나를 집으로 데려가 방을 가리키 일할 것들을 나열했다. 밥, 빨래, 청소, 밭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못했다. 어디로 도망치겠는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내가 게다가 잡히면 북송된다고 했다. 그것만은 안 됐다. 일은 고됐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북에서 살던 것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굶지는 않았다. 밥은 매일 먹을 수 있었고 잠은 누울 곳이 있었다. 그 남자는 나를 때리지 않았다.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일만 시켰다. 그것에 감사해야 했다. 다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처지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어떤 이들은 맞고, 어떤 이들은 팔려다니고, 어떤 이들은 행방불명되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마을에 익숙해졌다. 조금씩 중국말도 배웠다.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남자도 나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가끔 장을 보러 가도 된다고 했다. 장날에 마을에 나갔을 때 한 여자가 내게 다가왔다. 조선말로 말을 걸었다. 교회에 가지 않겠느냐고. 나는 경계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따뜻했다. 다음 주 일요일, 나는 그 여자를 따라갔다. 작은 교회였다. 지하실 같은 곳이었다. 거기에 북에서 온 여자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그들은 찬송을 불렀다. 나는 찬송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소리는 아름다웠다. 목사가 설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언젠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라고.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듣고 싶었다. 그 말이 거짓이라도 위로가 됐다. 교회에 다니면서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을 알게 됐다.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는 남편에게 팔려왔고, 누구는 아이와 헤어졌고, 누구는 가족이 모두 죽었다고. 목사는 우리에게 남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나는 귀를 기울였다. 남한. 그곳은 꿈 같은 곳이었다. 길성이 가려 했던 곳.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나려 했던 곳. 나는 그곳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지만 거기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신분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 한번 강을 건너기로. 이번에는 압록강이 아니라 더 먼 길이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다. 53의 나이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목사는 브로커를 연결해줬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브로커였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념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보내는 일을 했다. 비용은 많이 들었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농가에서 주는 품삯 외에 다른 집에도 일을 나갔다. 청소, 빨래, 밭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조금씩, 천천히 돈을 모았다. 2년이 걸렸다. 55이 될 때까지 일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하얘졌다. 하지만 돈은 모였다. 남한으로 가기에 충분한 돈. 브로커가 날짜를 정해줬다. 한 달 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경로였다. 위험했지만 그나마 안전한 길이라고 했다. 나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도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다. 출발하는 날 아침, 농가 남자에게 인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았던 걸까? 어쨌든 나는 떠났다.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탔다. 기차도 탔다. 며칠을 이동했다. 브로커가 동행했다. 그는 친절했다. 물도 사주고 밥도 사줬다. 하지만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다. 경비가 삼엄했다. 하지만 브로커는 익숙했다. 어둠을 틈타 우리는 숲을 지나 국경을 넘었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가시에 살이 긁혔다. 하지만 참았다. 라오스에서 며칠을 쉬고 다시 태국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트럭에 숨어서 갔다. 숨이 막혔다. 어두웠다. 무서웠다. 하지만 견뎠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방콕이었다. 방콕은 낯설었다. 높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 요란한 소음.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거기에 이미 탈북자들이 여럿 있었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야 했다. 거기서 신분을 확인받고 서류를 받아야 남한으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기다려야 했다. 순서가 있었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한 달을 기다렸다. 좁은 아파트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지냈다. 답답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처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북에서의 이야기, 중국에서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대사관에 갔다. 조사를 받았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모든 것을 말했다. 진실을 말했다. 그들은 기록했고, 확인했고, 마침내 서류를 줬다. 비행기에 올랐다. 생전 처음이었다. 하늘을 난다는 것이 이런 건가? 무서웠다. 하지만 신기하기도 했다. 창밖을 내다봤다. 구름이 보였다. 하얀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은 몽환적이었다. 몇 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이 인천공항이었다. 대한민국. 남한. 내가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하지만 같은 말을 쓰는 땅. 나는 그 땅을 밟았다. 통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맞았다. 친절했다. 버스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다.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다. 나는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다. 한글을 다시 배우고 남한 사회를 배웠다. 컴퓨터, 휴대폰, 은행, 병원, 모든 것이 낯설었다. 55의 나이에 배우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나원을 나와 정착했다. 정부에서 작은 아파트를 제공했다. 지원금도 줬다. 처음 며칠은 그저 아파트 안에서 지냈다. 밖이 무서웠다. 사람들이 무서웠다. 모든 것이 빠르고 시끄러웠다. 하지만 조금씩 나갔다. 슈퍼마켓에 가고, 은행에 가고, 동사무소에 갔다. 사람들은 친절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북에서 왔다는 걸 알고 더 친절했다. 어떤 이들은 신기한 듯 쳐다봤다. 나는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일자리를 구했다. 청소 일이었다. 북에서도 중국에서도 했더니 익숙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일하러 갔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봤다.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빛들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을 지나고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비행기를 타고 이곳까지. 56살. 늦은 나이였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나는 살아 있었다. 자유로웠다. 아무도 나를 끌고 가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신문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북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첫 남편, 길성, 52년의 산.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과거였다. 나는 앞을 보기로 했다. 남은 삶을 이 새로운 땅에서 나답게 살기로 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아침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